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부터 뉴스와이드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한 주간 이슈들 하나하나 착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정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24시간 내에 피하라며 지금 지상전을 펼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열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성일관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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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주일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came to Israel bearing a simple message.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Israel and with its people. Today, tomorrow, every day.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take every possible precaution to avoid harming civilians. Hamas is ISIS, and just as ISIS was crushed, so too will Hamas be crushed. And Hamas should be treated exactly the way ISIS was. 북이 활용 가능한 예상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하마스식 전술을 활용한 기습 공격입니다. 또한 첨단 방어 체계의 취약점, 즉 지하 시설이나 민간 정비 활용으로 정보 감시 위성 등을 회피하면서 이러한 것을 활용한 공격 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주일 전이었죠.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 무력 충돌이 시작이 됐고 또 이어서 이스라엘이 또 하마스를 폭격을 했습니다. 만여 명이 사상을 입었고 심지어 이제는 아까 박진아 앵커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상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성일광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일주일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소중한 인명 손실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양측의 무력 충돌로 1만여 명의 사상자가 지금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이스라엘 남부 지역 가자 인근 농장에서 영하 한 40명이 무참히 이제 살해됐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서 정말 전 세계가 하마스의 어떤 그 학살에 경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마스가 왜 이런 그런 공격을 했을까요? 첫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계속 대치를 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강경파 하마스가 대이스라엘 무장 투쟁을 계속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마스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온건파, 즉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있고, 자기들은 지금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데 국제 정세는 피에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고, 예. 세 번째 중요한 또 역내 요인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마스를 돕고 있는 이란에게도 아주 불리한 정세로 돌아가고요. 하마스에게도 상당히 이러한 화해 움직임이 하마스 조직 자체에는 상당히 불리한 정세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결국 이번 전쟁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 피해 보복을 강조하고 있는 이스라엘군, 100년탄까지 사용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100년탄이 논란된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백년탄이라고 그러면 하얀 인이라는 거죠. 네. 그 인이라고 하는 발화 지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네. 60도에서 발화가 되는데요. 사실상 이게 이제 이 백년탄을 쏘게 되면 딱 터지는 순간 이 백년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거기서 불꽃이 나요. 네. 그래서 군에서는 주로 이것을 이제 소위탄으로 사용을 하거나 조명탄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피부에 딱 닿았을 때 피부를 뚫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화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린탄이
가자 지구의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특정 재래식 무기 협약이라고 하는 CCW나 또는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이 백린탄은 민간 거주 지역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 거주 지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인명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인 11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그 지상전이 벌어진다면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인명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10만 명에 대해서 대피 명령을 내렸고요. 사실상 이것은 이스라엘 군사 작전을 하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꼭 이것이 뭐 지상전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습을 계속해서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 하마스가 설치해 놓은 모든 그런 군사 시설, 뭐 부비 트랩, 뭐 이런 것들을 부수기 위해서 공습을 한 뒤에 지상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 팔레스타인 측 민간 피해도 훨씬 늘어날 것이고요. 예. 이스라엘 군의 사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S가 박살난 것처럼 하마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도 그냥 너무 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냥 화가 너무 난 거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약 일주일 됐습니다. 예. 일주일 됐는데 이스라엘 사망자가 민간인 사망자가 한 1,300명. 물론 군인들하고 같이 포함해서요. 1,300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지금 격양돼 있고요. 국민들의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 정부로서는 가자 지구에서 어떤 군사 작전을 통해서 하마스를 괴멸시키거나 최소한 하마스의 주요 지도자 한두 명을 사살하거나 생포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의 그런 원성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가 정말 막심한데 이런 가운데 무장정파, 친이란인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여기에 가담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 전쟁이 더 확산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 50%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장정파의 그 부사무총장이죠. 나임 까셈이라는 사람이 성명을 통해서 헤즈볼라로서 우리는 이 대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의 비전 내에서 이 대결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엔이나 다른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겠다. 즉 적절한 시기를 봐서 가장 자기들이 개입하기 좋은 시기에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이제 내비친 것입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나왔던 게 이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소지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열수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사실 그 북한의 무기가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2021년도에요. 이스라엘 이제 안보단체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예. 보고서에 그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2014년도 상황을 거기에다가 아주 적시해 놓은 거죠. 예. 첫 번째 것은 2014년도에 사실상 지금 하마스가 굉장히 그 많은 그 땅굴을 지금 이제 구축해 놓은 거잖아요. 뭐 거의 뭐 땅굴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땅굴 구축 장비하고 땅굴 이 구축하는 그 기술 그것을 수천만 불을 북한에 주고 그로부터 이 기술과 장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땅굴을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2014년도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2014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북한제 107mm하고 122mm 소위 말해서 이 다련장포에 해당되는 그것을 이제 받았고 또한 통신 장비도 그때 받았다. 그 2014년도에 사실상 하마스하고 북한 간의 군사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계속 그 논의가 되고 있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은 지금 F7이라고 하는 그 무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한에서 온 무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F7 무기라고 하지만 통상 이것은 이제 우리가 RPG7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보통 명사처럼 사용하는 게 RPG인데요.
RPG라는 게 로켓, 그다음에 P라는 게 프로펠드 그레네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으로 추진되는 그 유탄, 수류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류탄은 던지면은 한 20-30m밖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로켓 프로펠드 된 거니까 네. 굉장히 좀 멀리 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마 살상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요.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그 발표한 그걸 보면 북한에서 사용했던 RPG-7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직접 하마스와 연계돼서 갔을 수도 있고, 이란과 북한 간의 군사적인 그런 협력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니 네. 이란을 통해서 이게 하마스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북한제 무기가 가깝다 이렇게 보죠. 네. 네,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살펴보면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합참에서도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하마스식 기습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첫 번째는 이게 그 용키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축제일이죠. 그 이제 축제일에 사람들도 좀 긴장이 완화되고 군인들도 휴가 가고 그랬을 때 그 기간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게 예. 일종의 기습 공격이죠. 7일 날 아침 6시 30분에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장비 같은 걸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 행글라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뭐 또 심지어 트랙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어뜨리고 한 거니까 이게 뭐 군사 장비여야 되는데 군사 장비가 아니고 민간 장비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중 용도 성격의 그런 장비들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첨단 감시 체계가 그렇게 60km의 아이온 워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그 막루마다 그렇게 첨단 감시 장비도 있고 CCTV도 있고 또 기관총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게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 하나가 공격받고 통신 시설이 파괴되고 나니까 이거 하나도 작동을 못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NS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인질들을 잡아가고 이 참수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그냥 다 SNS를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기 했단 말이죠. 이거 그대로 지금 북한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합참의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평양과 원산 사이 이남 지역에 북한 전 전투력의 70%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의 조정 없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습 공격은 언제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병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부 다 DMZ에 과학 장비화 시켰잖아요. 예, 예. 그 과학 장비화 시킨 것이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경계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 하마스가 민간 장비들을 이용을 했는데 북한도 오토바이 이용할 수 있고 행글라이더 이용해서 올 수 있고 예. 뭐 무인기도 이번에 사용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한테는 뭐 모든 것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많은 SNS가 있고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또 자신들한테 이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마스의 테러 공격이 우리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는 굉장히 깊고도 넓고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사실 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과 이스라엘을 비교한다면 뭐 군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비교가 좀 될까요? 아니면 뭐 사실 뭐 이스라엘도 워낙 그 무기 가진 것들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비교가 될까요? 그 비교는 이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힘들 거고요. 예. 이제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사용한 것이 이제 가삼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사실상 작은 건 50mm부터 122mm까지가 있고 사거리는 10km부터 시작해서 200km까지 나가는데 통상 이번에 사용한 것은 한 7, 80km 나가는 가삼. 그래서 이것을 지상에서 제조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완전히 가내수공업으로 이 지하 터널에서 이걸 이제 전부 다 제조했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어떤 설이 이제 더 맞을지는 네. 지상 공격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네.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가삼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170mm 자주포라든지 240mm 방사포라든지
각각 수도권을 향해서 140문과 200문 총 340문이 한 시간에 16,000발이 떨어질 수 있는 거하고는 예. 이건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LAMD라고 그래서 장사정포 대응 체계를 2026년에 예. 이걸 이제 완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시간이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께서도 좀 관심 가지시고 예. 그렇게 해서 조기에 이것이 완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또 얼마 전 국감에서는요, 9.19 군사합의가 언급이 되기도 했거든요. 신원식 국방장관이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정말 우리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맞나요? 9.19 군사합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9.19 군사합의의 기본 정신은 사실상 상호 정신이죠. 상호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각각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양한 이제 수단과 방법들을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고정익 항공기, 그다음에 헬기, 그리고 이제 무인기가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 따라서 각각 몇 킬로 이내에서는 서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는 그 연대급 이상의 기동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포병 훈련은 이제 자제한다. 5km 이내에서. 그리고 해상에서는 각각 NLL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대 행위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격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예. 사실상 이것이 이제 2018년도 9월 19일 날 평양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 한국은 지금까지 이것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요. 없는데, 네. 북한은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합해서 총 17번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2022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소위 말하는 NLL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 완천구역에서 북한이 총 발사한 그 발수를 제가 세어보니까 예. 1,300발 정도 되더라고요. 어휴. 그래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는 12월 26일 날 북한의 무인기까지 우리 한국에 침투시킴으로써 바로 이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2020년도에는 사실상 개성공단이나 남북 공동사무소까지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북한 지역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그 전술 무기들, 이게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이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고정익 항공기라고 하면 우리의 그 정찰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드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24시간 여기에 움직임을 받아서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약 사항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리가 40km, 20km 떨어져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군단 무인기가 있는데 군단 무인기가 지금 활용을 제대로 못해요. 이 제약 사항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검토는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또 위반할 겁니다. 그래서 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작년도 12월 26일 날 북한이 무인기 5대를 한국에 침투시켰을 때 그때 효력을 정지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마스의 공격 때문에 이것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고 북한이 또 달리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9.19 합의 위반하는 행동 꼭 할 거예요. 그때 네. 해도 됩니다. 늦지 알겠습니다.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얘기로 돌아와서 이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6주 내에 하마스를 전멸시킬 것이다. 6주 내에 사태가 종결될까요? 네, 6주 내에 종결, 즉 휴전할 가능성은 있으나 하마스를 종결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라는 단체는 어떻게 보면 비국가 단체고 민병대 단체이기 때문에 누가 전투원이고 누가 비전투원인지 구별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상군을 투입해서 최대한 하마스 대원들과 전투를 해서 하마스 대원들을 잡아오든지 아니면 사살하든지 그런 상황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을 아니면 또 하마스의 기반 시설
무기 시설, 무기를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병참 기지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철수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또 가자 지구에는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서 새로운 하마스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하마스 괴멸은 아니고요. 한 6주나 길게는 한 2달 정도 되면 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도전하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게 뭐 사람들은 뭐 권력을 뭐 권력의 정점이네 뭐 하는데 정말 그 마음의 여유를 갖기 어려운 자리 같아요. 트루만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해서 The buck stops here라고 이렇게 딱 붙여놨다고 하는데 내 책임을 늘 잊지 않고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그 상징물을 놔야 되겠죠. 그래서 용산에서는 우선 대통령 비서실장, 예. 국무총리, 예. 뭐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은 나머지 뭐 정무 이번 이 보궐선거에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정무사회 홍보 결국 나가려는 사람들까지 다 정리가 되는 네. 대통령 비서실의 대 변화가 있겠죠. 대통령발 신당 창당 한 40% 45% 이상 돼야지 있는데 한 35% 선에 묶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발 신당 창당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굉장히 우리 당으로서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속 그랬죠. 총선을 폭망하면 예.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정권은 식물 정권이 되고 대선에서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개혁하겠다. 구조개혁해서 젊은이들한테 희망 주고 뭐 나라 통합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나라를 다시 뛰게 하겠다라는 약속으로 정권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의석 구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총선 때 이기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계속 이 얘기만 했단 그러겠죠.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식물 정권이 될 가능성이 이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총선이 정말 실패할 수 있겠다. 대통령께서 저는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는 국내 정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었던 이슈가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치러진 선거인인 만큼 주목이 많이 갔는데요.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패를 한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승을 거둔 겁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많은 점을 시사할 것 같은데 먼저 김용남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상황을 엄중하게 평가를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뭐 여론조사가 많이 실시됩니다만 여론조사 보통 보면 샘플 1,000명 아니면 많으면 2,000명 정도잖아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투표를 하신 분들이 24만 명이 넘어요. 예. 이게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어디 호남이나 영남에 있는 선거구가 아니고 그야말로 수도 서울에 유권자만 해도 50만 명이 넘는 선거구에서 24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선거란 말이죠. 여기서 나타난 결과의 의미를 축소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그동안 1년 5개월 동안의 평가, 국민들이 내려준 성적표가 이번에 나타난 것이고 이건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예. 분명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은 바뀌어야 한다. 변화는 뭐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네. 한민수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뭐 구청장 선거니까 크게 뭐 비중을 처음에 두지 않았었는데 워낙 각 당에서 이제 총력을 다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민주당이 잘해서 이겼다는 선거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자체가 저희들은 더욱더 무섭습니다. 정말로 이 한 17% 이긴 선거 결과를 보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참 무섭다. 역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오만하거나 국민들과 뜻이 다르게 국민의 뜻을 거슬리게 정책을 하거나 행보를 보이면 어느 정치 집단이든지 우리 국민들로부터 매섭게 심판을 받는구나. 불과 저 지역이 지난 대선, 지방선거 거치면서 다 민심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윤석열 정권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17%라는 큰 격차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우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주셨는데 우리 당이 잘해서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의 성격이 윤석열 정부의 1년 6개월 동안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나.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매서운 심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보고 교훈을 찾고 차분하게 변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뭐 민주당이 있으면 저런 국민의 현상을 보면은 이건 조금 좀 한가하다는 표현을 들으면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인식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이런 스타일이랄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마치 본인과는 거리가 있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말씀 이후에 어떻게 대통령실과 내각과 또 집권 당이 국민의힘이 변화될지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로 예상되는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예상보다 큰 격차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위기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한데요. 선거 결과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저는 뭐 지금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2000년 이후 평균 투표율이 38.5%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통상 재보궐선거에 투표율이 있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투표율이 48.7이었어요. 그렇다면 10%포인트가 늘어났다. 특별한 요인이 없이. 이거는 여기에는 그러니까 진보 보수하는 고정 지지층이 통상 40% 참여한다고 보면은 한 10% 이상 중도층이 참여한 선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선거, 중도층이 대거 참여한 선거에서 17%포인트의 격차로 졌다? 이건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신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 보면은 유권자의 이념 지형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이념 지형이 있는데 그게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고 중도가 35%였는데 이번에 진교훈 후보가 득표한 56.52% 보면은 진보와 중도를 합한 숫자가 57%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가 김용남 의원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여기에서 더 제가 포인트를 놓고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사실 무당층이라고 하거나 중도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30%대 작용하는 게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투표장에 나설 경우 어디를 지지할 것인가가 이번에 저는 신호로 나타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엄중하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반한 중도층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은 대대적인 쇄신 혁신 그리고 공천에서의 새로운 인재 영입과 그다음에 잡음 없는 공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권에 남아있는 과제인데 지금 정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최상의 선거 전략이라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역산을 해서 가장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대비해서 하나하나 포석을 두는 지금 그 준비의 시기로 삼아야 한다. 이게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준 여권의 가장 큰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결과를 보면요. 최종 투표율이 48.7%, 표차가 17.1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표차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차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뭐 한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뭐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자체는 사실 전국 단위의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에서 딱 한 군데 이번에 선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그 자치구에서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는 선거였고요. 사실은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 지역인 이 지금 강서구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의 그 보궐선거의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국민의힘 그것도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 자체가 판을 누가 키웠느냐? 결과적으로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키웠다는 것이죠. 사실 대한민국 재보선 역사상 원인 제공을 한 그 당사자를
다시 사면 복권시켜서 바로 직후 선거에 내보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자, 이런 식의 공천을 하는 이 후보를 보면서 그 지역 유권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신임을 걸고 지금 정치적 승부수를 거는 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선거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1년 약 8개월 정도 계속되어 온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심판으로 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과가 상당히 저는 비관적으로 봤던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상당히 정치적 지형도 그렇다. 그리고 지금 무리한 공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상당한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을 했지만 상당한 표차가 벌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결과에서 교훈 찾아서 차분하게 지혜롭게 변화 추진해가는 게 중요하다. 당연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을 사실은 여당에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솔선수범을 하셔야죠. 사실은 지금 왜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금 심판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생과 경제라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주한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우리 모두에서 봤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렇잖아요. 이 트루먼 대통령이 얘기하면 더 벅스탑 히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국정의 기조를 바꾸는 솔선수범을 보여줘야지 나는 빠지면서 마치 여당 지도부만 잘하라는 식의 이런 태도 자체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이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는데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 여당이 변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네. 김용남 전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솔선수범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솔선수범을 하셨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용산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뭐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있고 사실 총선 출마를 앞둔 대통령실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왜 30여 년 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계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와이프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 네. 그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바뀌지 않는 직책에 있는 분은 태도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의 임명직 당직자들이 총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명직 당직자들은 새로 바뀌게 됐죠. 또 대통령실의 참모도 임명직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구성 또 국민의 힘을 놓고 보면 임명직 당직자들은 총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한 당직자들을 임명한 당대표는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게 과연 진정한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 한자를 보면 이게 가죽 혁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당 간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어떠한 혁신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그 단어 자체에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하고 박성민 사무부총장이 오늘 오전에 당직자로서 사표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위기를 보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죠. 있는 대로. 그래서 이게 조금 생각보다 조금 더 배 차이가 더 컸어요. 의미가 뭔지를 경무에 잘 받아들여야죠. 최신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가 김행 장관 지명 철회 요구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민심을 잘 받아들이시겠죠.
민심을 잘 받아들인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당을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원내대표가 전체적인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당대표님 중심으로 당직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용산 참모진들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냐 마냐 얘기가 어제 이렇게 오가긴 했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관적으로 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다가 오늘 아침 이렇게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표를 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좀 다른 당 사정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승리를 크게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 쇄신자급도 하고 국민들 마음을 더 받들지 않으면 언제 저희들이 또 심판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당 말씀인데 저는 근데 이 임명직 그 당직자들 물론 사무총장과 부총장이 가벼운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임명직 뭐 저도 임명직 정무직 당직자입니다만 이 정도 선거 결과를 여기 손으로 맡고 오는 제 판단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선을 6개월 남았고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고 선거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만든 것 자체가 지금 집권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한 결과 성적표를 받았거든요. 모두가 지금 당과 대통령실, 내각 모두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이 민심이 지금 민심을 대다수의 이 수도권 민심을 받고 있다, 반영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당 지도부 임명직 당직자만 사퇴를 낸다는 거는 현재 당 지도부를 그냥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 이후에 만약에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선다면 임명직 당직자는 어차피 또 새로 바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전에 지금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사표를 낸다는 거는 지금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사표를 내지 않겠다, 사직 않겠다는 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당이 책임졌다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받게 되는 주체가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했잖아요. 제 말씀은 대통령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인식,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국정 기조에 맞게 아까처럼 차분하게 변화하라고 메시지를 당해 줄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대통령실에 대한 어차피 좀 됐지 않았습니까? 출범한 지도. 대통령실은 쇄신 인사, 또 내각도 필요하면 총리를 포함한 쇄신 인사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지금 집권 세력으로서 이 난국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김 의원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당대표는 정작 움직임이 없었고 또 사실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면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해서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뭐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쓴 내용이거든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어떤 그 지도부의 어떤 그 진퇴는 굉장히 신중해야죠. 그런데 지금 강서구 보궐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준 상당한 지금 파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2011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2011년 그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때 체제죠. 그때 이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그다음에 그 박원순 당시 박원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가 붙었는데 예상을 깨고 박원순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홍준표 대표 체제가 전부 사표를 해버립니다. 와해되고 그다음에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전면 쇄신을 합니다. 전면 쇄신을 하고 당의 강령까지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그래서 한 게 새누리당이 됐고 그다음에 당의 경제민주화까지 강령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러진 2012년 선거 바로 6개월 후에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그마치 152석이라는 말하자면 과반 의석을 얻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곧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전제 조건은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저는 지금 주말을 기점으로 사실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는 아마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물론 내일 이제 뭐 의총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지금 선출직 말하자면은 그걸 제외한 임명직 당직자들이 전부 사퇴를 낸 것 같고 내일 의총 결과를 통해서 또 더군다나 이번 주 주말 여론을 좀 보고 그다음에 상황이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인사까지 저도 조만간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고 5개월밖에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프레이밍 구성이 안 된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더 고강도의 혁신으로 갈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정당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금 임명직 지도부의 사퇴라는 것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의총이라든가 추가 대통령실 인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론 지형을 본 다음에 보다 더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면 저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 교수님께서는 뭐 동의하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예, 뭐 지금 뭐 정당이 나름대로 이 큰 정치적인 그러니까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중요합니다만 정치는 사실은 좀 타이밍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 임명직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지금 강서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날 아침에 임명직 사퇴서를 다 같이 일괄적으로 내면서 그렇게 갔더라고 한다면 좀 더 사퇴 수습에 용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한 수준에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오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보궐선거의 최종 책임은요. 사실 정당 차원에서는 당대표잖아요. 예.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김태욱 전 구청장이 어쨌든 그러니까 이 비리 문제 때문에 대법원의 그러니까 지금 유죄 판결로 물러난 사건에서 이 제기된 보궐선거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당에서도 후보를 공천하는 것조차 꺼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후보도 내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당내에서 흐르던 상황에서 그걸 딴 사람도 아니고 보궐선거의 책임자가 공천되는 상황, 그것이 당의 뜻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었잖아요. 그것이 결국 용산의 뜻이었다.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러면 여당 지도부는 뭡니까? 용산의 윤심만 쫓아다니는 용산의 출장소로 이 지금 당을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고는 과연 지금 목전에 닥친 총선에서 이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많이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을 노리고 있는 이 지금 현역 의원이나 또 후보자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럼 당 지도부를 쳐다보겠어요? 아니면 용산을 쳐다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흘러간다고 한다면 과연 총선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부분이고 또 하나 지금 이 당 지도부의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요. 앞서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여론을 제대로 이 용산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선거를 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아마 지지층 내에서부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지지층 내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 의원님 아무래도 당 얘기니까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강서구는 원래 국민의힘의 일종의 험지다. 질선거를 진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런 이야기는요. 사실은 수도권 전체 선거판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면 강서구가 아주 험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울이 경기도보다는 상황이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강서구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2.2%를 졌어요. 네. 근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도 가장 많은 경기도 남부와 서부에서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5% 이상 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서구에서 17% 정도 국민의힘 후보가 졌다는 얘기는 경기 남부 서부에서는 지금 20% 이상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강서구를 험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강서구가 험지면 나머지 지역은 다 어떡하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6개월 총선, 6개월 남은 총선 때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 총선 결과가 지난 2020년 총선 결과만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 한번 못 해보고 사실상 임기를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과반 의석은 적어도 확보를 해야 뭐 하고 싶은 정책이라든지 연금 개혁 등을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대통령의 힘은 글쎄요, 뭐 어디서 나오느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인받아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일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어물쩍 대충 임명직 바꿔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글쎄, 상황이 언제 또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큰 변화, 대변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한 발언이 조금 이슈가 돼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설전이 화제입니다. 관련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자빠졌죠? 리더가 누구냐가 이제 여당은 문제거든요. 지금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생각하시면 1번, 김기현 대표가 문제 생각하면 2번, 3번 어제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막말한 안철수 대표. 갑자기 진교훈 후보 디스한다고 자빠졌죠라고 했습니다. 유세차에서. 제가 대구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공천받으러 가면은. 제가 대구시장 나가면 돼요. 공천받아서 가면은.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이 노원병 출마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겁니다. 제가 원래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라고 통과제리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홍준표 대표님이랑 좀 통과제리 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는 알겠으나 홍준표 대표님이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시던 시절과는 좀 많이 다르다. 제가 뭐 어제 그 KBS 방송 나가가지고 홍 대표님이 노원병 나오면 집니다. 그리고 제가 대구시장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한 거는 홍 대표님한테 구체적으로 뭔가 치고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설전이 화제였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지금 다른 당, 우리 상대하는 당을 계속 얘기해 돼서 참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이거 민망한데요. 두 분 다 어찌됐든 집권 세력 쪽의 큰 정치인들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와 지난 대선 때 막판 단일화까지 하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큰 기여를 했지요. 지난번 김기현 대표와 전당대회 때 당대표 경합까지 하신 분인데 지금 강서구청장 유세 현장에서 어찌됐든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부적절한 언사를 하신 건 맞아요. 맞고 그 워딩을 본인은 이제 그 지지자를 호응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십니다만은 또 거기에 지적을 이준석 전 대표가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저는 또 조금 제 상식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두 분이 저렇게 설전을 벌이는 건 제가 보기에도 화제가 아니고 좀 민망한 일이죠. 민망한 일인데 이후에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제명시키겠다 이제 아예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그 서명 운동을 받겠다고 하는데 저는 저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지 선뜻 이해는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 기회에 지금 1월까지 징계를 받고 있는 내년 1월까지 총선 출마 자체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불투명한 이준석 전 대표를 이번에 확실하게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제거하는 데 앞장을 서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아니면 집권 세력 내에서 어떤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구원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두 분 간의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저기까지 제명을 하기 위한 서명운동까지 가겠다고 하는 건지 제 정치적 상식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원래 또 집안이 좀 안 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건지 모르겠는데 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저런 모습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하고 민망할 것 같다. 그래서 전 지금이라도 다른 데 좀 신경 쓰시고 안철수 의원도
그만 멈추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 교수님께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선거도 적고 네. 이런 좀 의미 없어 보이는 설전도 하고 네. 있고 제명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뭐 노림수가 있는 거냐 도대체 무슨 의도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이번 두 분의 이거 지금 이렇게 말싸움을 보면서 떠오른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예. 해마다 여름철에 유명한 해수욕장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뉴스인데 이안류 파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안류. 그러니까 지금 해안에서 바다로 이렇게 네. 역으로 흘러가는 파도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물속에서 이렇게 파도가 밀려와서 강하게 이렇게 그 역으로 파도가 휩쓸려 나갈 때 많은 이 지금 이 수영객들이 쓸려 내려가서 사고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 지금 사람들이 그 해변을 찾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말 그대로 거꾸로 파도죠.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지금 의원 간의 이 두 사람 이 두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안류 파도를 이안류 파도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심을 완전히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몸을 담고 있는 이 당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당의 체질 개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국정기조라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그 문제를 사실 먼저 논쟁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뭐 분탕질 치고 사실 어떻게 적전 내분을 사실 일으키는 전직 대표에 대한 깔끔한 질책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당의 혁신과 변화,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이 목소리를 먼저 내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예. 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적하는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의 입장에서도 타당한 점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깐죽깐죽거리면서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면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도 좀 더 그러니까 미래 정치 세력으로서의 이 개혁 보수의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려나가길 바라는 그러한 거하고 요구하고 바람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사람의 이 다툼은 말 그대로 민심을 거꾸로 갖고 만드는 이안류 파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안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저분들이 지금 말하자면 공개된 장소에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키보드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싸우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키보드 대전, 키보드 전사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말하자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8% 포인트차로 질 것이다. 근데 사실 전직 당대표가 선거는 일종의 기세 싸움인데 양쪽의 기세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20% 포인트 차로 질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힘이 빠지겠습니까? 빠지지 않겠습니까?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비판마다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비판하다 마땅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쓰는 선거 백서에서 당의 선거 백서에서 지적하고 거기서 이제 해야 될 문제인데 그 과정을 말하자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바로 선거 직후에 꺼내들므로써 당이 쇄신, 혁신, 성찰 이것을 가져야 되는 시간에 내부 분란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지금 국민의 말하자면 부정적 관심을 받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급한 일도 아니었고 우리가 패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것 또한 한 패인이었습니다라고 백서에 기록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때부터 서명을 받겠다? 아니 지금은 당의 혁신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이런 서명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준석 쫓아내기 위한 제명시키기 위한 서명을 받겠다? 얼마만큼의 동의를 얻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미 2번의 대선 도전 경험을 가진 당의 정말 유력 정치인이고 다음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도자의 이미지에 걸맞는 품격을 보여줬을 때 비로소 그 당의 품격과 연동도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식의 이전투구 싸움은 저는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힘 시간이 자성과 성찰과 쇄신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마치 내부의 분란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무슨 자리쟁탈이라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모습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서명운동이다 이런 얘기들은 빨리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당의 정체성과 당의 혁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확전하는 거 이거는 두 분 모두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선거를 또 치러 보셨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선거를 하면서 뭐 이런 뭐 그런 멘트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뭐 많이 있습니까? 뭐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지 사실 아니면 이런 유세 현장에서 저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왕왕 있죠. 네. 근데 그게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 문제가 된 게 뭐 250여 개 국회의원 선거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한 후보자가 아니고 소위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화가 크게 된 것인데 현장 유세에서나 아니면 선거 때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뭐 별일 다 생깁니다. 사실은 그 뭐랄까 지지하지 않는 분 입장에서는 유세차의 어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말 어떤 소리보다도 듣기 싫은 소음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또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들은 더 했으면 뭐 이 소리가 더 크게 퍼져 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갖고 계시다 보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충돌도 일어나고 온갖 어떤 해프닝이 다 일어나기 마련인데 저는 이번 그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그 싸움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두 정치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좋게 표현하면 톡톡 튀죠. 그리고 다른 여타 정치인은 못할 얘기, 뭐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선거 며칠 앞두고 자기 당 소속 후보가 뭐 18% 차이로 질 거다. 이런 거 사실 다른 정치인들은 속으로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입 밖으로 못 꺼내놓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아무 꺼림낌 없이 막 해요. 그리고 뭐 누구에 대한 얘기가 소위 그 금기 없이 막 나옵니다. 그거로 매우 언짢아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면을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이준석이니까 하지. 그건 그냥 이준석인 거예요. 네. 이준석 전 대표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틀리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거를 하길 바라냐면 당의 상황이 심각할 때 해법을 제시하고 당의 지금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따라달라는 동참 호소를 하고 이런 큰 정치를 실현하기를 기대를 하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네. 저는 국민들이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계속 또 오래 하면 할수록 무조건 안철수 의원이 손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준석 전 대표의 덕담 아닌 덕담을 건넨 사람이 있죠.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8%포인트 차 패배 예측했는데 본인 선거는 왜 3번이나 떨어졌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 얘기지만. 근데 저 덕담입니까? 근데? 덕담으로 보시나요? 덕담 아닌 것 같은데요. 18%를 글쎄요. 아무튼 거의 뭐 유사하게 맞췄기 때문에 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본인 선거는 3번씩이나 가서 떨어지느냐. 전 덕담 같지는 않고요. 뭐 맞췄다 그것보다는 좀 언짢은 게 홍준표 시장의 심기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두 분 간의 설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톰과 제리가 누가 톰이고 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을 톰과 제리를 이준석 대표가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톰과 제리를 홍준표 시장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사람 안 봤는데 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또 반응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좀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듯한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저는 두 분은 처지가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 내에서 처지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두 분 다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그래서 지난번 대구에서 열렸던 치맥 축제 때도 아주 둘이 막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네네. 당분간은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이렇게 툭툭 이렇게 신경전 벌이면서 통과 제리를 바꾸면은 이준석 대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기분 나쁘면 참지를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전은 두 분과는 안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찌됐든 비윤 또는 반윤의 입장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합치는 게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두 분 간의 신경전은 더 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새벽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 자택 문 앞에서 흉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그쪽 주장은 뭐 사전에 연락을 했으니까 스토킹이 아니다. 그렇게 취재해 보셨어요? 그렇게 취재 안 해보셨죠? 네. 사전에 연락을 안 했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취재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건가요? 그렇게 취재 안 하시잖아요. 뭐 그렇게 취재해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건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이 직접 때문에.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업 비서관실에서 검증 판단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 저희는 그 여부에 대해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 집 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피의자가 오늘 오후에 붙잡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확인되고 내용이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면 사실 이제 요새 아파트들이 이제 입구도 뭐 공용 출입문 통제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게 왜 일어났느냐가 저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동훈 장관 주소가 공개된 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더 탐사에서 라이브 중계를 거기서 앞에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가 고스란히 노출이 돼 버렸어요. 어디에 뭐 몇 동, 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동인지까지.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자작극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주민들만 이용하는 공용문인데 어떻게 들어갔냐 하는데 주민들이 들어갈 때 살짝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CCTV가 없는 비상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충분히 또 자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치 이거를 이제 지금 저는 뭐 범인이 잡혔다니까 이제 조사해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지만 이게 무슨 마치 처음에 일부에서는 이게 자작극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한 나라의 일국의 국무위원이 어쨌든 이렇게 가족 전체가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테러를 암시하는 듯한 이런 도구들까지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엄중하게 어떤 그 법무장관이든 아니든 간에 개인의 어떤 정보가 노출돼서 이렇게 위협에 정말 직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가는 게 순서지 뭐 자작극일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안이 잘 돼 있는 집을 쉽게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지금 엄존하는 이런 테러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아니한 이런 인식을 드러내는 것 저는 굉장히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자신의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된 방법으로 그다음에 모두가 수긍하는 방법으로 얘기해야지 이렇게 뭐 토치라든가 뭐 흉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으면서 하는 모습들이 정말 공론장의 질서를 뭐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잡혔다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진상 규명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일게 된 배경에는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인사검증 문제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인사검증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 교수님,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국민적인 인기가 높다고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 지금 뭐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권 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키워드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나름의 일관성이고 두 번째는 비겁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나름 일관성이라는 게 뭐냐. 사실은 이 지금 특수부 검사로서 그 악을 척결하겠다고 해서 어떠한 권력에도 상당히 그러니까 당당하게 맞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어필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비겁하지 않다는 부분은 야당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불법 혐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국회라든지 이런 무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여당의 지지자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국회에 거의 도스태핑 하면서 지금 야당하고
뭡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적 논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수 지지층들한테 비겁하지 않다고 보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검증 부실과 관련된 본인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자료 수집만 해서 대통령실에 넘기고 판단 그쪽에서 한다. 그러면서 마치 이 검증의 책임이 대통령실에 있는 것처럼 상당히 떠넘겼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사실은 이 인사검증단이 출범하던 것이 지난 정권 출범 초잖아요. 그때 민정수석을 없애고 이걸 법무부에 둘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을 때 이때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부실검증 때문에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 내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지지 않겠냐.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실 이 낙마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갖고 있던 이 문제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앞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돼서 정순신 전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 같은 경우도 전혀 몰랐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이제 와서는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와서는 말을 바꾼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려도 일관성과 나름대로 그러니까 비겁하지 않다는 이 기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한동훈 장관이 이번 국감에서 결정적인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할 뿐 판단은 대통령실이 한다. 이렇게 한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명칭을 씁니다만 근데 기계적으로 자료만 수집해서 대통령실에 넘기고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면 인사검증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인사검증은 적어도 당연히 시작은 자료 수집에서 합니다만 수집된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해서 어떤 재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과거 이력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달아서 대통령실로 보내줘야죠. 그래야 그게 검증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저 답변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의아한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올 때 미국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미국에서도 법무부 산하에 FBI에서 인사검증을 하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 우리도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 같으면 저렇게 답변 안 했을 것 같아요. 단지 미국 검증 시스템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기간의 차이가 제일 큽니다. 미국 FBI에서 인사검증을 할 때는 최소 2, 3개월 이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기간이 뭐 2주 아주 많아야 3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의 장단 때문에 어떤 한계는 뚜렷합니다만 인사검증이라는 말 자체는 기계적으로 무슨 전과 띄워보고 그동안 신고했던 재산 신고 내역 서류만 받아보는 것을 인사검증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 답변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인사검증 기능을 왜 법무부로 옮겼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민정수석실 다시 부활해서 다시 옛날처럼 거기서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다소 부실한 답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당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인데요. 건강 회복 중에도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로 선거 유세에도 참석을 하고 또 통합을 무엇보다도 강조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당을 가르지 않고 이제 계파 갈등을 먼저 손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께서는 이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장관 얘기를 물어보셨으면 할 얘기가 많았어요. 정말 비겁해졌더라고요. 근데 당대표가 제가 듣는 얘기 다음 주쯤에는 이제 당무를 복귀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강서에서 9일이었죠. 퇴원을 하면서 왜냐하면 많은 후보도 그랬고 진기현 후보도 그렇고 많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대표가 한 번쯤은 와주시길 바랬었죠. 근데 건강상 이유로 단식을 24일을 했기 때문에 회복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전에도 뭔가
영장 실질심사도 네. 아주 장시간에 가서 받고 오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의 정치인들이 했던 단식보다도 기간도 길었지만 회복 기간에 다른 외부적인 행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정들이. 그래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건강 회복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당무를 복귀하는데 대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두 가지 말씀과 메시지와 함께 행보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우선 민생 행보를 많이 하실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국민의 삶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이. 이걸 빨리 정부 여당이 챙겨달라. 국정의 기조를 바꿔달라. 대대적으로 또 한 번 요구하셨죠. 이기 때문에 대표 오시면 지금 우리 아까 좀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앞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때문에 우리 고육과 서민들 고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대책을 정부가 지금 세워줘야 되는데 제가 마땅한 대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야당이라도 국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챙길 거 챙기고 특히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예산 시즌이 옵니다. 예산이 오기 때문에 서민들과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예산으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것을 찾도록 하는데 대표께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실 거고 예. 특히 당이 또 단합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한 메시지 행보도 주력하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원론적인 통합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차 교수님, 당장 얘기 나오는 게 비명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승리하고 난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에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인사인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송갑석 최고위원이라고 비명계 최고위원이 계시다가 이번 당 내분 과정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후속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를 두고 뭐 지역 배려 차원에서 호남 뭐 배려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좀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서 예를 들면 비명을 가감하게 포용하는 건 어떨까? 예를 들면 지금 수박 당도로 5, 4, 3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을 만약에 딱 임명을 한다면 그것만큼 통합과 그런 의지를 보여줄 것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앞으로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천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이 지금 능력 그리고 혁신 그리고 탕평을 하겠다는 그 말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의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거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당내에서도 지금 이 개항갑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의 텃밭인데 험지로 가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본인이 과연 험지로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은 그러면 자신은 그러면 재판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 가감하게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총선을 지휘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2016년 문재인 당시 대표의 모델처럼 본인은 직을 내려놓고 뒤에서 일종의 백의종군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검찰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 지난번 영장 기각을 할 때도 영장 발부 판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일부 소명이 된 것도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뭐 부족해 보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 무리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금 백현동 부분은 이미 기소된 대장동 이런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하고 조금 말하자면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뭐 그 증거인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좀 보강 조사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지금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영장을 별도로 다시 청구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 정치의 시간에 맞췄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유사한 부분대로 합치고 아니면 좀 더 보강 수사해서 별도로 영장을 칠 건 치고 이런 식으로 분리 대응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수영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셔서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한 거 물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구속 기소는 할 수 없는 거고 예.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한 것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검찰의 조치다. 네. 이렇게 보이고 그거는 아마 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에 아마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자면 네. 사실은 이제 구속 기소도 있고 뭐 불구속 기소도 있지만 여러 차례 재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단식 중에도 소환 2번 하면 가서 다 받았습니다. 예. 검찰이 공정하고 제대로 된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수사만 해준다면 제대로 수사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응해서 밝힐 거고요. 저는 좀 전에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이제 정규 끝나고 영장을 칠 걸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그럴 가능성이야 배제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미 2년 가까이 수사해서 판사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제대로 수사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다시 영장을 친다? 정규 끝나고? 만약 그러고 난 다음에 영장 실질심사에서 다시 한번 기각된다면 저는 그때는 검찰은 물론이고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차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사실은 이 그러니까 뭐 기소 여부를 떠나서 네. 검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시기, 타이밍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렇게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자마자 네. 뭐 의도 있나?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검찰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나름대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MBN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얻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